네, 모닝쇼 하이라이트 코너가 되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과기정통부 쪽에서 이 통신 3사와 관련된 부분 경쟁을 좀 더 촉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5G라든지 통신 관련된 내용들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관련 전문가 모셔놓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경쟁을 좀 더 촉진한다. 현 정부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통신정책 방안에 대한 영향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현 정부가 올 초에 이제 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란 TF를 구성을 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네. 관련 법안을 언급을 할 거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반년 동안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제사이통사가 등장할 거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MVNO라고 불리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회의가 이제 최종적인 지난 반년 동안 있었던 회의에 대한 최종적인 회의였는데요. 네네. 이제 예상했던 수준 내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제사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안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추가적인 제사 이통사 주파수 할당 계획안 회의까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제사 이동통신사를 찾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사 이통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사 이통사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가격을 굉장히 낮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혜택을 강하게 주겠다 해서 이제 2018년도에 5G 주파수 경매를 할 때 최저 경쟁가가 2,07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한 740억 원대로 제시를 하면서 파격적이네요. 네,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주파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저 그 주파수 기지국 설치 대수도 원래 기준에 한 15,000대 정도 최저 기지국 대수를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6,000대만 깔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혜택을 주고 이제 세제 혜택까지 뭐 주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을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준비를 해서 4분기에 신청을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사이통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과연 제사이통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더 관건이 될 건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시기고 이동통신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이제 아무리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사이통사 사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제사 이통사가 생기면 통신주에 얼마큼 혜택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사 이통사 현황이 이게 지원하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얼마큼 좀 관심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분기 이후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지원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지원자가 등장하고 나서 저희가 뭐 기존의 3사한테도 영향이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이 회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알뜰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뜰폰 시장이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한테도 더 밀접한 영향이 있는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알뜰폰 같은 경우에 이제 망 자체를 이제 3사가 사용하는 망을 알뜰폰 사업자한테 이제 도매 대가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런 도매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한다든지 이런 도매 대가를 제공하는 비용 자체를 뭐 낮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뜰폰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3사의 점유율 규제 이야기가 또 등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자동 차량용 알뜰폰 회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50%에 육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신 3사의 점유율이 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육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온 이런 안들이 네.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 상정이 돼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사실은 걸리겠네요. 당장 시행이 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공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뭔가요? 공시지원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살 때 네네. 지원금을 이제 아, 15%에서 30%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가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이제 판매 대리점 이런 곳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지금 15%에서 30%로 늘린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강력한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메이저가 생겨가지고 경쟁이 될 것이고 또 MVNO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알뜰폰 시장에서 또 3사를 규제하면서 새로운 또 알뜰폰 시장을 열게 하는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거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연하는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실적 발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통신사가 이제 8월 둘째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요. 네네. 아무래도 2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들한테는 뭐 비수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특징적인 점은 없는 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봐야 왜냐하면은 되는군요. 네. 2분기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가 안 되는 분기입니다. 3분기에 나오죠, 대부분. 보통 3분기나 네. 4분기 맞아요. 이렇게 연말이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스마트폰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말기가 특별히 판매가 많이 늘었다거나 그런 점이 없어서 무선 매출 같은 경우에 특이점 없이 그냥 평이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3사 모두 이제 평이한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케팅비나 감가비 역시나 뭐 특징적인 점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렇게 이번에 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이제 정책 회의가 네. 회의를 7월에 발표를 하면서 뭐 굉장히 지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떤 마케팅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간 요금제가 상반기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네. 통신 3사가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 이번에 출시한 중간 요금제는 특징적인 점이 예. 청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타나서 통신 3사 모두 20개 이상의 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특히 요즘 보면 막 청년 요금제 관련된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광고비 같은 경우 소폭 증가한 특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빼고는 평이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유선 사업부 역시나 뭐 우리 뭐 IPTV 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역시 뭐 평이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비즈니스가 B2B 쪽, 이제 비통신 사업인데요. 네. 비통신 중에서도 이제 B2B 사업, 뭐 클라우드 컴퓨팅, IDC 뭐 맞아요. 이런 그런 거 사업들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지금 관심을 갖는데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AI 같은 것들로 맞아요. 인해서 이제 IDC나 클라우드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B2B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호실적이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 평이한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통신주 입장에서는 역시 뭐 평이한 재료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뭐 특별하게 뭐 호재 악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상반기에 통신주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규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그랬군요. 아무래도 통신주라는 것이 우리 물가 상승 시점에서 네. 통신비가 물가 인하의 어떤 방안으로 포함이 되면서 네. 계속해서 강한 규제들이 언급이 그랬군요. 됐고 네. 그 결과 통신주가 워낙 주가가 안 좋았어서 이제 실적이라도 좀 평이하게 나오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주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금이 이제 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네. 우선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통신주가 최근 들어서는 배당주죠. 이제 배당주로서 네네네. 매력도가 컸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6% 후반대에서 7% 중반대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KT와 LG유플러스도 6% 중반대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네. 주가 주식에 들어가기에 매력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 거고 KT가 이제 CEO 인사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CEO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올 7월 말에 이제 이사회 추가로 열면서 8월 달 안으로 CEO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CEO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되는 동시에 8월 달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거 제일 보니까 SKT가 제일 높네요. 자, 그리고 하반기 SKT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도 있고 KT에서는 자사주 소각. 근데 이제 KT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으로 CEO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제 중간 요금제라는 거 세분화가 되면은 결국에 실적에도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가입을 하게 돼서 높아질 것 같은데 영향력은 뭐 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중간요금제로 인한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 중간요금제를 발표를 해왔는데 네네. 그동안은 중간요금제로 인해 중간요금제가 탑라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요금제 자체도 이제 세분화를 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중간 요금제 같은 좀 저렴한 요금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요금제를 바꾸는 소비 수요층이 좀 청년 네. 아니면 시니어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청년,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같은 이게 직장인들은 사실 뭐 좀 요금이 조금 싸진다고 해서 막 네.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그거나 하죠, 솔직히. 네, 약간 예. 저희는 그런데 오히려 좀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자제분들이 요금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 뭐 좀 싼 거 나왔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 요금 좀 싼 걸로 이제 바꿔주고 약간 요렇게 많이들 그러네요. 소비 패턴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시니어 요금제, 청년 요금제는 다른 중간 요금제와는 다르게 조금 무선 사업부 매출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알프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B2B 관련해서 클라우드, AI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트렌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실적 호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5G가 도입된 지 이제 5년 차고 네네. 다음 통신 이제 망이라고 하면 6G인데 맞아요. 6G라는 거는 B2C 사업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컨슈머한테는 의미가 없는 통신망이라서 산업 대 산업이군요. 그죠. 그건. 이제 네. B2B 망이라서 더 이상 통신사가 이제 과거와 같은 통신업만으로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B2B 사업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통신사들이 다양한 B2B를 비롯한 비통신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이제 AI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런칭을 하고 있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ADAS이라는 음성 비서 서비스를 맞아요. 이제
베타 버전은 출시를 한 상황인데 이제 공식 버전을 하반기 중에 런칭을 할 예정이고 KT는 심지어 이제 믿음이라는 초거대 AI를 맞아요. 자사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AICC 같은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희 뭐 택배 배송할 때 네. 배송 서비스, 그런 예측 서비스 것들을. 뭐 이런 다양한 B2B 솔루션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에서도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AI를 많이 사용을 하면 결국 IDC,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라우드 컴퓨팅과 IDC, 그러니까 IDC 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 통신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에서 이 IDC 클라우드 매출 그로스는 두 자릿수 계속해서 나올 걸로 네네.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산업, 사실 UAM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통신사들이 지금 제일 주목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UAM이고, 네. 지지난주였죠. 그 SK텔레콤이 그 글로벌하게 그 UAM 기체를 만드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맞아요. 지분을 2% 인수를 했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 회사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실제로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나왔죠. 네, 맞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번에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지분 2%를 인수를 하면서 네네. 단독으로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그렇게 연결되는 권한을 거군요. 얻게 되었어요. 그런 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M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사 모두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SKT가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기체를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M 비즈니스가 지금 당장 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1차 테스트를 하고 내년에 2차 테스트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상용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비통신 사업에서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신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UAM은 이렇게 또 빨리 다가설 줄은 몰랐는데 네. 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리 연구원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가 이제 트위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AI 산업에서 AI 쪽으로 사실 가장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네. 뭐 단순하게 이제 SNS를 통해서 뭐 단순하게 뭐 트위터와 경쟁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출시한 걸로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네. 아마 이제 AI 시대에 이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군요. 텍스트 네. 데이터라든지 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LLM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해서 스레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네.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제2의 클럽하우스 사태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 스레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연동이 되어 있고 맞아요. 네. 뭐 호스팅하는 주체 자체가 메타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사태처럼 일시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더 보강이 되어 있는 이제 트위터의 또 다른 경쟁자 스레드와 관련된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 커버를 해주셔서 좀 더 여쭤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켓 인사이트, 모닝 인사이트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